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당일 MBC 뉴스는 친박 집회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누적 참가자 1,500만 명. 태극기의 물결은 대통령 퇴진을 막지 못했지만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500만 명이 모였다고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는 친박 측 추산을 그대로 인용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고 헌재와 특검과 언론을 협박하고 언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끝내 3명의 사망자까지 내고만 이 친박 집회를 보수 집회의 새로운 모델로 칭송한 겁니다. 보수 매체가 보수적 주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MBC 뉴스는 아무리 양보해도 보수 매체라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보수라면 오히려 법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과 위법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MBC 뉴스는 보수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친박이 된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또 뉴스를 한번 짚어가 볼까요? 어제는 저의 결정적 순간들 네. 해설만 있었고 어제 한 얘기 중에 빠뜨린 게 있어요.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숨어 있는 이 대목도 저는 작용한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으로 본인은 예상치도 못했을. 네, 그렇죠. 갑자기 구속됐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정보기관들을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도 저는 대단히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고 바로 김기춘 실장의 영장이 나왔죠. 네.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부재. 예, 아주 되짚어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눈에 띄는 뭔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제가 그걸 하나 빠뜨렸어요. 네. 자, 새로운 뉴스 뭐가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이야기 한참 했었었는데요. 네. 헌재가 이 헤어롤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헌재 관계자가 네. 뉴스 공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력히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따로. 하지만 저는 그냥 우깁니다. 뉴스 공정을 듣고 그렇게 된 것이라. 그만한 상징성이 있죠. 헤어롤 자체야 흔한 거지만 사실 그 외국의 박물관 기념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 많거든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있잖아요. 예,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 되었네요. 아니, 변기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헤어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 뭐 그 사진이나 그 앞뒤에 세월호 7시간 때 머리 이야기라든지 그 앞뒤 사정을 전부 다 설명하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한 50년, 100년 지나면 이 헤어롤이 왜 중요한지 모르진,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진이나 그 전후의 사정을 설명 듣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할 만한, 남길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헤어롤을 지금 헌재가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헤어롤은 현재 이정미 재판관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그날 쓴 헤어롤이 그 두 개가 뭔지 어떻게 구분하죠? 따로 챙겨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모두 그 집에 있는 모든 헤어롤을 수거하여서 이 중에 두 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친박계 의원들이 자택 비서진을 꾸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역할을 배분해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괄에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정무에는 윤상현 조원진 의원, 법률에는 김진태 의원, 공보에는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삼성동계가 이제 부화하는 거죠. 예, 뒤늦게, 예. 아래에서 깨어나는 건. 원래 이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식으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 라인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분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계보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끝나고 본인들이 살려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 죽을까봐. 삼성동계가 탄생한다, 부흥하고 있다.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요. 어제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습니다. 1시간 동안 있다 나왔는데요.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요. 다리 발목을 다쳤다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또 보일러가 거의 작동이 안 돼서 거실이 추운 것 같다면서 조금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대통령 전 대통령 소환, 수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도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겠죠. 이분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검찰도 그 전에. 이 대목을 네.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프다라는 부분요. 그 전에 뭐랄까요? 이런 거는 전문용어로 약을 친다고 하죠, 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네, 이미 거동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라는 거거든요. 다리와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조만간, 예. 그리고 이제 거실이 추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전기 난로가 많거든요. 예. 골로도 있고, 예. 온수 매트 핫팩도 있고요, 예. 그냥 옷 입어도 되고요. 요즘 에어컨은 냉난방도 되고요. 이게 이제 별일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복선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발목을 삐셨다는 것도 이제 사저로 오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에 나서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글쎄요. 여하간 이 뉴스는 저는 소환에 응할 수가 없다. 네. 그 스케줄 따라. 왜냐하면 아플 예정이기 때문에. 예언과 같은 뉴스가 아닌가. 예. 약을 듬뿍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볼까요? 저 다리에 다쳤다라는 부분이 아니죠. 아닌가요? 이거는 네. 다리는 이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쳐서 그런지 괜히 이 부분에 꽂힙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아프실 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예언 한번 해놓고 대략 한 500원 걸어놓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다 조만간.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그러니까 2015년 10월 정도에요. 박 전 대통령의 자택 내 가구 등 이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다라는 한국일보 아침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자택에서 이런 집기들을 다 빼냈는데 이런 것들을 장시호 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장시호 씨는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임시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 전 대통령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 뉴스네요. 우선 어차피 그 집도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장만해 줬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사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집기들은 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샀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상.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죠. 듯한 게 아니고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사 돈을 임선희 씨가 다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애착이 가진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은 이 가구는 내가 골랐어. 이랬다면 돈은 줬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처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 일상인으로 결정 같은 것도 다 누군가 대신해줬다는 거죠. 예. 이 가구도 뭐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집 사면서 쑥 같이 들어간 그래서 공사이 크죠. 집만 덜렁 들어갔을 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체의 집기가 한꺼번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박찬현 본인이 안 샀다는 거죠. 예. 모델 하우스 인생인 거죠. 최순실 씨가 이걸 처분했다는 뉴스가 소스가 누굴까요, 근데?
근데 우선 장시호 씨의 전원처럼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집기를 옮긴 A씨도 등장하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하여튼 모델하우스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집기들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명 넘게가요. 전날 자택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서는 친박 시대들 간에 다툼도 벌어졌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소속 일부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자라면서 입단서를 받았거든요. 그러자 다른 참가자들이 대통령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 서로 싸웠다? 예. 네.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한 남성이 반발하는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요. 교통정리하고 있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경찰을 차에 치이게 했던 60대 남성도 있었고요. 또 게다가 취재진과 경찰을 동시에 때려서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바로 동네거든요. 좁은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동이어서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요.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 라고 소리치면서요.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사를 오신 거예요. 여기 친박 분들은 본인이 그걸로 이사 온 거 마찬가지군요.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집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수면에 방해가 되고 주민들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경찰이 다 물리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집회를 사실상 원하는 거예요. 냅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주택가기 때문에 집회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집회 신고한다 다 막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활평온이라는 이유로요. 집 주변에는 사실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 나올수록 이 친박 진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모두를. 이거는 보수 진영의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만한 층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극의 극으로만 자신의 포션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5년 있다가 파면되면 5년간 못 나오니까 재출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정도의 멘탈리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수일까요? 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너무 불쌍해. 동정심과 연민을 네. 자극하는 이 프레임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재직결을 노리고 그랬다면 분명히 단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심보다 무서운 선거에서 표는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어느 정도는 살아서 여면이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유세를 떨쳤을 텐데 참 반갑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수였다 싶기도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이 불방되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PD가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됐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 따르면 원래 이 방송은 3개월 가까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방송 기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작본부장이 편성 지시를 취소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언론노조 MBC 본부 설명에 따르면요. 담당 PD는 지난해 부장과 국장에게 아이템 보고했고요. 게다가 담당 부장과 국장은 본부장에게 제작 승인 받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3개월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거기 동원된 카메라맨과 PD들과 스태프들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돈으로 찍나요? 당연히 회사에서 나왔죠, 예산이. 근데 갑자기 방송 기획을 보고받지 못해서 취소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주어가 빠진 거죠. 청와대가 받지 못했다. 예. 아니, 탄핵편을 왜 만들어? 그랬겠죠, 나중에. 그걸 누군가가. 예.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MBC는 큰일 났어요, 근데. 자, MBC 한번 특집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일본어 뉴스를 챙겨보거든요. 동영상으로. 오, 놀라워요. MBC 뉴스의 과거의 애청자로서, 우와! 탄성을 지르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들도 친박 집회 취재 많이 가거든요. 네. 거기서 웬만한 기자들 다 맞거나 쫓겨나거나 박대받습니다. 네. 심지어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요. MBC에 대해서만 애국 언론이라고 하면서요. 그분들이 자리를 내준다고 보수 합니다. 매체가 아니에요. 이제 네. MBC는 친박 매체라고 현장에서 인증받고 있고 네. 실제 뉴스 내용도 듣다 보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분들 표현으로는 애국 매체라고 합니다. 이거 화가 난다거나 왜 쟤들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우와 막 일어서서 박수 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 기왕 가는 거 그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박수를 칠 때도 있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박찬호 전무 등 정경련 관계자로부터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A4 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와서 으름장 놓듯이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네, 단체 이름. 예.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그런 데겠죠. 그렇죠. 그런 구구단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나온 거죠, 또. 네. 이건 뭐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하겠죠. 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저희 사무실 앞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네. 하지만 공장장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아니, 그래서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저하고 왜 오셨냐고 토론하고 그랬다고 막. 김호준 나쁜 놈이라고 막. 제가 설득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여기 나와서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는 박 사장이 2,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설명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사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사장이 왜 개인 정유라 지원을 문체부 차관에게 주기적으로 설명을 했겠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선수들 몇 명인데요. 오로지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랬다는 거는 이제 김종 차관한테 알려지면 최순실한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한테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김종용 차관한테 삼성전자 사장이 왜 정유라 관련 보고를 문체부 차관한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굉장히 재밌는 뉴스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군요. 매번 직접 만나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었나 보죠. 김종 전 차관에게 삼성전자 사장이 보고를 했다. 재밌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암호를 정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영선 경호관이 김영재 씨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상담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보톡스 시술을 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대포폰으로 했잖아요. 대포폰으로. 예, 그렇죠. 예. 이중 보안 철저한데요, 보안이. 대포폰으로 하면서도 암호를 이야기한 거죠. 예. 보톡스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낼 수 없었던 1급 비밀이군요. 이게. 보톡스는 상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멍을 빼는 주사를 놔달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보안을 다룬다든가, 예? 비치인가 받아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성형과 관련된 것을 대포폰 플러스 암호로 주고받았던,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들어가서 김영재 씨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나 혹은 일상 대화 또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시술에 필요한 주사기는요. 사전에 관저에 보관해 두기도 했고요. 또 히알라제라고 해서 멍을 빼는 주사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저에 두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주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예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김영재 씨가 인정한 것만 오해인데요. 아마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해면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다닐 리가 있나요?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대량 구매했던 각종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늘 주사니, 무슨 100억 주사니. 그거 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받았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약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전부 대통령 본인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청와대 예산으로 그런 약들을 샀다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예. 다른 것들은 놓고 다녔고. 아, 참. 자, 다음 수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아무개 씨가 미국으로 출국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 조사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나가버렸고요. 검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 통보? 예. 네. 저랑 그 주진우 기자랑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입국 통보 들어오면. 출국 금지가 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출국 금지 되기 전에 나갑니다. 아, 네. 입국 통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입국 통보. 굉장히 반갑네, 단어. 입국 통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 선관위에 가장 먼저 등록한 분은 누굴까요? 오늘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 바쁘게 했는데 일본 근데 제가 타자로. 가보니까요. 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더라니까. 누가 먼저? 제가 전함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그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신.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하시는 분이 한 분 등록을 했대요. 아, 일본 타자로. 야, 일본을 뺏기셨네. 정당 소속으로는 제가. 정당 소속으로는. 네, 최초로 제가 했습니다. 최초로 누가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예, 예. 미니 인터뷰를 한 3분 정도 하죠. 어쨌든 그걸 노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근데? 급하게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 거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 확인된 겁니다. 어떤 출마할 거요? 때부터 네. 완주 여부 질문 공세에 시달렸던 후보가 네. 2달 후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네. 후보로 확정된 유일한 후보다. 그게 정의당에 그만큼 후보가 없었다는 뜻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아니면 너무 마음이 급했다. 꼴찌였어, 지지율이. 꼴찌는 아니지. 꼴찌 아니고 제 뒤로도 수두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 정당 막 중에. 지금 몸풀 그 지지율이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 그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탄핵 인용된 직후에 나온 발표 중에 보면 네. 정당 지지율이 3위에 오른 것도 있어요. 네, 8.6까지 갔었죠. 네. 네. 근데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 예. 이제 우리 정의당이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체감 지지율은 높은데 네. 이제 체감 지지율은 발표되는 심박 지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 낮아가지고 같은데. 예. 낮아가지고 그 당원들이 실망했어요. 탄핵 소추를 열심히 하니까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 경험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한 일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꺼냈습니다. 네, 꺼내 쓰시죠. 네, 지금 이제 탄핵이라고 꺼내실 하는- 때가 됐다고 봅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는 챙겨줄 여력이 좀 없었는데, 예. 근데 탄핵되고 났더니 이제 더 나은 후보가 누군지 찾기 시작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도 좀 그런 점이 있지만 대통령 파면되기 전까지는 오로지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대통령이었어요. 네. 뭐 언론에서 뭐 대선을 밀어붙였지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이 유력 정당 유력 후보에게 쏠렸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촛불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 그런 정치 구도,
그런 대통령 후보 유심히 따지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빨리 파면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빨리 수사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네. 아마 그래도 낡은 세력을 심판했다, 한 고비 넘겼다 이런 안도감이 국민들에게 있을 겁니다.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부터 관심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네. 아마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이게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의.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받을까요? 뭐 안 받을 도리가 있습니까? 검찰이 똑바로 해야죠. 제가 보기엔 아프실 이제 예정으로 지금 뭐 간파되던데. 아프시든 뭐 어디 어떠시든 간에 이제 본인이 예. 이제 불소지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프실 문제는 걱정. 피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저는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특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특검처럼 보통 검찰이 했더라면은 과연 이런 국정농단 뭐 정경유착 가능했겠냐.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이제 만약에 아프신다면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아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세요? 역시 늘 한 발 앞서 가시는 우리 총수님이시네. 그러면 뭐 휠체어라도 갖다 그렇죠. 휠체어를 가지고 검찰로 모셔야죠, 뭐. 승복 메시지도 안 나오는 거는 예상하셨죠, 사실. 뭐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헤어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일 아침에 헤어롤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은 진한 동지애를 느끼지 않았을까. 진한 동지. 아주 익숙한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네. 그게 정수리 뽕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라면서요, 여기가. 예, 거기가 자고 나면 항상 거기가 주저앉기 때문에 네. 저도 늘 거기다가 헤어롤을 두세 개를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날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을 보면서 오늘 파면 확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내 사명을 오늘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은 헤어롤을 말고 왔겠어요. 그건 아전 인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성들은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니 제 말은 너무 긴장해 이렇게 기각시킬 걸로 생각이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직감이죠. 통찰력. 그 아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 직전에 하야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헌재에서 뭐 기각을 한다든지 각하죠. 각하를 네.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대통령은 그 판결 결과가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무슨 있었죠.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건 맞습니까? 제 첩보에 의하면 확실히 믿을 만한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저희 점조직 첩보원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고통받고 본인도 참 어려운 신세가 됐지만은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떨리지 않으셨어요? 결정문에 대해서도 그 전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앞에가 나쁘면 뒤가 그렇죠. 좋고. 예, 그런 것까지 우리 아마 그 시민들이 다 일일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3연속으로 나오면서 제가 사실은 그 소추위원들한테 어제 한번 나오셨는데 쉬는 시간에 본심을 물어봤거든요. 진짜 떨렸다고. 그때 두 번째 그러나까지는 그랬는데 세 번째 그러나 나오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거의 귀에 잘 안 들렸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귀에 잘 안 들리셨다고요. 그래서 불안하셨죠 좀. 그죠? 그럼요. 우리 국민들 다 떨리는 가슴으로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정문에서 파면한다 나왔을 때는 어디서 누구랑 모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우리 그 국회 안에서 예. 의원들하고 의원님 같이 함께 정의당 화면을 의원들과 봤죠. 함께. 그럼요. 예. 왜냐하면 또 바로 또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들 박수가 터졌겠지만 나왔는데 제가 이 박수를 쳐야 될지 잠시 고민이 돼서 하늘을 쳐다봤죠. 왜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가 그때 있었습니까? 그럼 카메라 많이 와 있죠. 그랬구나. 카메라가 없으면 박수 쳤을 텐데. 자, 이제 그 지나간 얘기 그만하고, 지금 정보를 좀 짚어볼게요. 이제 5월 달에 대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는 항상 이 진보정당이, 민주당하고 단일화 압박, 혹은 뭐 후보 사퇴 압박, 그 과정에서 온갖 역경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셨고, 그러다가 다시 정치 못하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가신 적도 있고,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하지만 정치 현실이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예.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을 퇴출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다투는 지위에서 이제 끌어내렸고, 예. 정권 교체는 저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야당들 간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벌어졌다. 그런 선거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야당은 것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여당이 없죠 지금. 다 여당이었긴 한데 제 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정의당과 민주당 다 야당인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정의당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씨름판에 예. 민주당이 중심에 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경쟁, 이것이 지금 우리 바른정당까지는 아직 바른정당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 물론 지지율이 부자망해도 3년 가잖아요. 예. 일정하게 나오더라도 그건 그라운드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 관심에서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야당들 간의 진검승부인데 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민주당의 오른쪽 예. 하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힘있게 가기 어렵다. 민주당이 민주당 왼쪽과 예.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때 과감한 개혁의 시작이 가능하다. 그럼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와 예. 정의당이 이번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선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위 전략인데 2등 정당이 되겠다는 건데. 왜 그 단정하십니까? 그럼 3등 하시려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지지율 기준으로 볼 때 2위 전략인데 국민의당을 제끼고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제가 이제 우리 차기 정권을 이끌고 안철수 가겠다. 후보님보다 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지율로 입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늘 변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보다도 더 온건 개혁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근데 오른쪽이라고 우리 해야죠? 시민들의 바람은 좀 더 민주당보다 왼쪽 과감한 개혁 쪽에 있다. 그 자리에 바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어느 만큼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시민들이 단지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이거라도 하자 또는 누가 대통령이냐 여기서 그 관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60년 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오른쪽으로 극단적으로 경도돼 왔던 이 정치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는 보다는 더 잘해야 촛불 시민들의 안철수 승리에 후보가 본인이 기여할 더 수 나은 있다 이렇게 점이 생각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목표이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보다 아니 더 목표가 아니라 뭐 아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철수 후보보다 내가 이 점에서 더 낫다. 우선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예.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13년 정치했는데요. 그 13년 진보 정치 과정이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왔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이라는 건 결국은 기득권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하게 밀고 가는 그런 개혁의 추진력이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러면 헌재 결정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 1, 2, 3번이 뭐예요? 헌재 결정 직후에. 헌재 탄핵 직후에 예. 우선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해서 예. 국민 주권, 예. 인간 존중, 그러니까 제 말은 노동의 가치를 하는 네. 민주공화국 선언을 했죠. 제 말은 그 말로 한 거 말고 실제로 행보가 첫 행보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는 팽목항에 간다든가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당의 각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 대의원까지 전부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촛불 시민 항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 태세를 먼저 좀 확고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당적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세월호 합동 세월호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이제 면회 갔었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우선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는 뗄 수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로 최순실과의 관계가 베이스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능을 숨기려다가 또 달아날 수 없는 책임을 달아나려고 하다가 계속 또 사태를 어그러뜨렸죠.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등장했고요. 그렇죠. 그때 블랙리스트도 등장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를 끌어올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세월호는 아직 바닷물 속에 있다. 이게 아직 아무것도 이제 시작이다. 그런 각오로 했고요. 어제 유가족들 뵀는데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헌재 판결문에 그 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 7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마음 속에서는 대통령 파면의 사유가 세월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바닷속에 있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인양을 아직도 못하고 지금 말이 됩니까? 3년이 됐는데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늘 퇴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직선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항쟁 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촛불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게 이번 대선의 성과로 나야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는 출마할까요? 지금 하시려고 탈당하신 거 아닙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나오시는 걸까요? 본인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다 이제 어르신들은 다 자신으로 보는 세계관에 대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왜 나오시는 잘못하면 아니 후보 등록하셨다고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는 왜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제 제3지대 제3지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통령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대체로 다 총리 워너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본인 듭니다. 개인의 지지율은 낮지만 국회의원 사이에 조정 능력이나 본인의 입지를 생각할 때 그 내각제가 구성되거나 혹은 개헌이 돼가지고 분권형이 돼서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을 때 좀 자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이 아니고 네. 3년 개헌된 후에 후에. 예, 네. 본인들 계획으로는 이제 3년 후에 그럼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이 왜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이제 그분은 그런 전망을 제시해서 총리 워너비들을 제3지대로 모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해보겠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아니신가. 유의미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거나?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미 제가 썰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이 판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60년 대한민국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쓰던 기술들 과거 기술들은. 가지고 네. 하다가는 이제 다 대치기 당하는 거죠. 황교안 대행은 출마합니까? 황교안 대행은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도리라는 게 있고 지금 탄핵된 정부의 2인자잖아요. 네. 사실은 황교안 총리도 이미 탄핵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금 선거 관리 잘 하고 이제 가시라 이런 건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패족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니까. 출마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부와 함께 마감되고 나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출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자유한국당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요. 지지율도 한 10%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이렇게 막 하십니까? 그럼 남은 천지분간이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최소한의 어떤 양심과 도리를 잊지 말고 권한대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하여튼 간절한 바람이죠. 그분들끼리 생각하는 그분들 나름의 도리가 또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하여튼 나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본인이 황교안 대행이 후보가 되면 황교안 대행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로 이렇게 잠시. 지지가 몰리는 건데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황교안이 과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예. 자, 홍준표 도지사. 오늘 왜 이렇게 머리 아픈 분들을 자꾸만 꺼내십니까? 홍준표 도지사 지지율, 최종 지지율은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시겠나요? 글쎄요, 다퉈봐야 알겠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의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후보님의 메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정치도 경제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방편이잖아요. 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결국은. 먹고 살면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그 자리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진보하고 네, 보수가.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네. 그게 다음 정부의 제일 과제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슬로건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내걸었는데요. 노동 있는 민주주의. 네,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화 이후에 6명 대통령을 뽑고 2차례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한반도 평화나 또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차이가 컸지만 경제 민생에 있어서는 지난 60년 정부가 다 친재벌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의로운 경제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친노동 개혁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친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친노동이라는 게 이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고치자는 거죠. 친노동이라는 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데 먹고 살면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만들자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가장 힘든 게 이제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자. 네. 그리고 봉급장이 2천만 중에 1,000만이 평균 200만 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존엄성을 지키며 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도 560만인데 제가 우리 당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30%가 되거든요. 1,000만 중에. 네, 거의 560만 중에 560만 거의 사시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뭐 벼농사 지어봐야 지금 농업소득이 월 94만 원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나 뭐 자영업자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 문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벌써요? 예. 어머나.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1시간 뽑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저 뉴스공장에 이제 자주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고품격 정치 담론을 찍어내는 직접 여러 나오시면 공장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뽑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의 오프토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이제 사실상 대선 전국이 시작됐으니까 네. 예.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각 캠프의 걱정거리가 뭐냐. 예. 민주당하고 다음 시간은 국민의당 그리고 뭐 바른당, 자유한국당은 출입을 안 하니까 출입을 안 하긴 하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가 11명. 이어서. 이어서요. 그냥 자. 이름만 거명하기도 좀 벅찬. 네. 정당들 걱정거리, 캠프의 걱정거리를 짚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 먼저 문재인 캠프 지금 현재 걱정거리가 뭡니까? 대세로는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구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본인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 당내 의원 하나가 며칠 전 그 밥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렵다. 공포심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본인이 소외되고 그렇죠. 잊혀지고 예. 예. 그 정도로 그럴까봐.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가면 확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좀 멀리 있으면 완전히 소외될 것 같고 본인의 정책 스탠스가 다르긴 한데도 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면 확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대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뭐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심력,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힘이라는 게 더 대단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선거를 더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대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네. 본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본인만. 예. 자기 세력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 선거 구도에서 야권을 도와주고 있다. 예. 거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답이 뻔할 수는 있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 자신 그리고 캠프 그 자체에 실수만 없으면 이대로 60이 지나는 거 아니냐. 자살골을 넣지 말자는 예. 게 강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게 선거 국면에 대한 항상 구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예. 구설에 대한 반응 정도도 다른 캠프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뭐 1등 후보는 보수 후보가 됐건 진보 후보가 됐건 항상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캠프를 통틀어서 캠프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곳은 그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도 한번 했고 그때는 약간 예. 어설펐는데 이번은 제대로 하겠다고 캠프도 크고 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삼철, 뭐 예. 구인방 이래가지고 실세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실제로 그 일부 인사들이 물러나기도 했죠. 2012년 당시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그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주목하는 건 이제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선정된 인사들에 대한 그 과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손혜원 전 홍보 부본부장이죠. 네. 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조치가 됐어요. 뭐 바로 예. 네, 나오자마자. 예, 이건 하루도 아니고요. 몇 시간 만에 조치가 된 건데요. 뭐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5.18 발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기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이나 호남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이 악성노조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성노조 발언이라든가요. 애양자 최고위원이 반올림이라는 그 백혈병 네. 지원단체를 전문시위꾼이나 귀족노조로 빗댄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넘어간 네.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사과 정도로 넘어갔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양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실명 거론하면서 그 일부 언론에 양 최고위원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전후 맥락 발언 취지 다 살펴보면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예. 원래 그러나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후 맥락 발언 취지 다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책임을 좀 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 혼신을 다해서 한 말에서 악의적인 부분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선거 때는 이런 미끼가 나타나면 땡큐 별의 만치가 되는 거죠. 예.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가 어떻게 이후에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인사가 어떻게 선정되느냐를 보면은 그 캠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는 뭐 다른 캠프 얘기도 하겠지만 문 캠프의 이 문제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손혜원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네. 서로 그 단어에 악의를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게 맞고 빌미를 줬죠. 근데 초보라서 실수도 많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을 때 몸을 안 사리고 가려운 곳을 긁기도 하고요. 눈치를 보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근데 정치는 잘 모르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구설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는 이런 캐릭터들을 전선에서 확 빼버릴 때 네. 느끼는 이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어요. 상실감 네. 같은 거. 이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빨리 찾아서 배치하는 네. 뭐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잉 징계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네. 싸울 때는 그렇게 창과 칼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데 물론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과잉 징계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상실감을 주고 지지자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쨌든 일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할 거를 넣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를 잃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격적인 조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대응은 빠릅니다. 예. 네. 대응은 빠른데 오히려 그렇게 기세를 죽이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아이전 캠프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현재 이 마크맨들이 보는 문제점은 역시 대연정이죠. 대응제는 예, 단어.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 주까지 또 말씀드리니까 좀 또 그 얘기냐 이렇게 근데 계속 질문이 그런 거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죠? 예, 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엔 예비 후보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선 후보, 네, 당 본선이죠. 당의 본선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있었고 본인과 대변인 그리고 본인이 다시 나서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23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수를 세봤어요. 이 중에 17개가
대연정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친박계가 중심인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친박도 연대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당하고 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개인하고 연정하는 거냐라는 답이 돌아와서 그러면 친박계라고 딱 특정을 지어서 계속 물어봅니다. 예. 기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긴 해요. 예. 그런데 계속 원칙적인 답이 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모든 정당은 이미 승복했다. 여기서 승복은 이제 헌재의 판결에 승복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다음 대통령은 모두와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길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인의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기본 철학이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친박계도 포함되느냐는 콕 집어서 이제 되묻는 질문에 는 모든 정당은 이미 승복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답변이 오고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요즘 모바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제목을 뽑고 싶거든요. 네, 모바일로 보고 짧게 가고 간명하게 예를 들어서 간결하게 가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친박계 의원들은 제외라고 제외. 예, 듣고 예. 싶은데 안희정 도지사가 그 답을 원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본인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일관된 철학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 말을 할지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배제한다든가. 예, 예.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쉬운 말 이런 말보다 개념어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분 제가 고쳐야 한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네. 뭐 후보한테 고친다는 표현 틀린 것 같고요. 예. 그분이 스타일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그분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맞으면 그게 먹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시대에 잘 안 맞으면 계속 이런 질문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자단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정말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될 것 같다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해결이 되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는 질문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뭐 기자들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는 본인의 철학에 베이스한 네. 어떤 이게 전략이 아니다. 이 네. 시점에. 원래 이런 말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예. 철학에 베이스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기존에 유지했던 스탠스하고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친박계는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가 돼야 결국은 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이었어요. 17번 중에 마지막. 네, 마지막. 계속 비슷한 질문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예. 공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대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17번을 걱정거리입니다. 예. 질문해서. 예. 근데 캠프 내에서는 이런 화법이나 이런 스탠스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경선과 대선 국면, 특히 민주당 내 경선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일단 그 후보 주변에서는 간명하게 가자라는 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한테 맡기자. 이건 정면돌파하자. 후보가, 예. 후보 스타일이 그런데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철학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게 캠프의 걱정거리다. 예. 이 질문이 20몇 개 중에 17개니까요. 예. 계속 걱정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요. 예.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은 안희정 캠프의 호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줄 곳이 없는데 안희정 도지사가 그 보기에는 가장 유연하고 네. 그리고 보수 진영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표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지지자 중에 일부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경선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 예. 그건 이제 걱정이겠죠. 이재명 캠프의 걱정은 뭡니까? 뭐 아이러니한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캠프의 걱정거리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후보 자신의 네.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0% 그러니까 1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하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그걸 넘을 때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요.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 후보에 걸맞는 언론의 주목이나 예. 걸맞는 당의 지원이나 당의 지원이나 또는 지지그룹이나
뭐 세력. 예, 세력이나. 예.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 캠프에 어느 정도 그렇죠. 참여한다든가.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10% 지지를 유지하는 후보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는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건 예. 피해의식인데, 일종의. 제가 피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 인식이기도 하고, 그게 예. 현실이기도 하고, 그 예. 현실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의식이 맞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피해의식은 맞죠. 예. 예. 그게 제 말은, 그게,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친노나 친문 출신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호남에 적을 두고 있지도 않고 예.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도 뭐 그다지 뭐 이런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당 새가 안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억울할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네. 또 동시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선거는 구도가 만든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후보가 3명이 다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으니까 예. 셋 중에 누가 경선을 이기느냐의 구도 속에서 10%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소위 새가 없으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지지자들이, 그렇죠. 유권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죠. 예. 뭐 어떻게 느끼냐면 이분이 지금 피해의식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이 언론이나 또는 당의 지지를 실제로 제대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건 후보가 그걸 느껴서 그게 막 행위에 드러난다, 행동에. 근데 이제 캠프 그게 더 내부에 치명적이에요. 있는 그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수는 적지만 굉장히 영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판단인지 아닐지는 이제 지지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화의 스타일이나 그 강연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부드럽게? 아니요. 그럼요. 오히려 반대로. 더 강하게? 예. 이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그 도지사와의 차별점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확실한 2등 전략. 경선 내에서 2등. 예.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예.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이 어차피 경선 내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 야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도가 만들어져서 10%입니다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3명이나 되는데 유력한 후보들이 10%대가 예. 넘는 후보들이 3명 다하게 골고루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그래서 만들어진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약간의 무시라고 느끼는 예. 덜 관심인데 이걸 피해의식으로 연결하면 그리고 그걸 후보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초조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그 대세론이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구도에 와 있습니다. 어떤 구도에 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네. 안 지사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어느 정도 호남에서 2위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판이 좀 흔들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2차 경선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 경선은 예. 2차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게 민주당한테는 나쁜 일도 아니죠. 아, 그렇죠. 지금 예.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각 캠프는 각각의 고민을 안고 있고요. 예. 그 고민이 적진 않다. 네, 그렇죠. 예. 지지율은. 근데 어쨌든 민주당 캠프의 걱정만 다룰 일은 아니고. 예. 예. 국민의당도 걱정거리가 요즘 많아요 보니까. 거기 심각하죠. 거기도 잠깐 잊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집중하는 사이에 거기도 좀 난리가 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제3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장 깔끔한 상태는 지금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후보도 빨리 결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했고 네.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 인터뷰를 했다기보다는 1시간 정도 말해서 다른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겠지만 이분들 다 모실 텐데 네. 캠프 내 걱정거리 이거 재밌네요. 네. 오늘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이 방송에 도움이 됐다는 예. 말을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예. 어림없고요, 이 정도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지난 주말 종료됐습니다. 학교 측의 무력 행사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네, 그렇군요. 서울대 본부를 점거하는 본부의 이시연 정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대에서 그 점거한 학생들을 소화전 물을 끓여다가 뿌려서 이렇게 해산을 시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친 분들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화전을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 끌어낸 건 소화전을 이용해서는 아니었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70여 명이 안에 있었다가 학교가 이제 그라인더로 문을 나무 판자를 부수고 또 쇠사슬을 끊고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구급차로 실려가고 다수가 찰과상과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이 있었고요. 이제 2차로 진입을 시도할 때 학생들을 물대포로 쏴서 그때는 비록 부상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자, 사실 대학과 학생들의 이런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요즘은 잘 없는 건데, 예, 시흥 캠퍼스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시흥 캠퍼스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시흥 캠퍼스 학생사회가 시흥 캠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4년 뒤인 2013년에 처음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요구해왔고. 학생들이 그러면 왜 이걸 반대하는 거죠? 캠퍼스를 그 반대 핵심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이것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성. 아시다시피 서울대가 아시다시피 법인화되면서 국가 예산과 책임이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고 실제로 올해도 국고 출연금이 삭감됐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캠퍼스에 거의 맞먹는 규모의 캠퍼스를 지어야 하고 그렇다면 기업과 좀 외주 상업시설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의 연구와 또 학교의 각종 시설들이 외주화되거나 아니면은 재벌 기업들에 의존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이미 학교 안에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계속 설 길을 일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 있는 편의시설과 기숙사를 외주화되면서 학생들에게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또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캠퍼스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 때문에 그것조차 될지 난망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실패로 인한 비용은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에서 과거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그 돈을 끌어올 곳 중에 산학협동 뭐 이렇게 하면서 재벌들 돈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럴 경우에 생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게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학협력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맞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하고 실제로 산학협력이 연구 부정과 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전체 연구 부정의 37%를 서울대 교수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또 마찬가지 서울대는 거의 1, 2위 수준의 산학협력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평창 캠퍼스 전체를 만약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연구의 자유의 침해가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의존을 해서 사실 캠퍼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과 이제 기숙사 같은 게 외주화되면서 학생들에겐 사실상의 등록금 인상과 같은 효과로
이제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이라는 곳이 결국은 물주인 재벌들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예, 맞습니다. 협동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될 거다. 아예. 예. 돈에 예속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충분히 합리적인 그 우려인 것 같고요. 대학이라는 곳마저도 이제 자본 논리에 따라서 대학 그 재벌에서 하라고 하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뭐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낙인 총장 퇴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성낙인 총장을 퇴진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에 3월 11일 있었던 폭력 진압과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강제 해산에 네.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성낙인 총장은 더 이상 서울대 구성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총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실 4,000명 가량의 그 학부생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졸업생들도 1,000명 이상 일요일이 지난 뒤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학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총장이 이런 요구를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해서 퇴진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들어올 시설 중에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시흥 캠퍼스 사실 어떤 게 들어올지 학교는 한 번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밝혔었는데 저희가 본부를 점거하고 나서야 발견한 문건에 의하면 네. 호텔 그리고 대학에 호텔을 지어요? 노인을 위한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대학에 예. 호텔을 지어요?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수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호텔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막 학교에서 누구 유명 인사를 초빙해 오거나 네. 뭐 할 때 그 사람들 투숙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실 호텔을 그런 목적을 내세워서 예. 호텔이 있고요. 또요? 네, 호텔과 이제 지역의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이제 실버타운을 계획 중이었고요. 실버타운을 왜 대학 안에다 짓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은 사실 되게 말이 안 되고요. 실상을 보면은 이 엄청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골머리를 싸맨 끝에 결국에는 돈벌이가 되는 사실 대학이 할 짓이 아닌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실버타운을 서울대 캠퍼스 안에 짓고 호텔을 짓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숙박업인데요. 그럼 기획부동산인데요, 보니까.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들의 학업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재원은 예. 기업들, 재벌들한테서 받고, 네. 예. 그래서 학교 시설도 부적합한 시설이 들어오지만 그 돈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 그 돈을 받게 되면 대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마저도 자본의 산하기관, 재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교수들도 연구도 그렇게 되게 될 거고. 근데 이거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행정관 소위 이사 명분이 예. 행정관 직원들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이제 20억 원짜리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올 거다. 예. 라는 것이었는데요. 20억 원짜리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을 감행하는 학교가 예. 과연 1조 8천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시흥 캠퍼스가 지어지면은 앞으로 그 세부 추진 계획할 때 이거 돈벌이를 위해서 필요하다. 얼마나 또 더 비민주적으로 강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흥 캠퍼스는 돈벌이를 위해서 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민주주의까지도 말살시킬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전개되는 과정 지켜보면 저희가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끊지 않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네, 서울대 본부를 점거한 본부입니다. 이시연 정책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측에 저희가 반론
그건 언제나 보장되어 있으니 학교 측 입장도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할 텐데 인터뷰를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만 반론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아침 알람을 뉴스 공장으로 맞춘 애청자인데 초등학생의 아들이 김호준 씨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궁금해하기에 심상정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애가 깜짝 놀랍니다. 예. 야수냐고. 예. 시사 요정 김호준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시사 요괴로 바꿔달라고. 너무하네요, 사람들 정말. 시사 불한당 정도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입니다. 탄핵 전 저희 어머니도 2박 3일 탄핵 집회 알바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모르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 동원책에 수사로 밝혀낼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뉴스공장은 왜 문자번호를 안 알려주나요? 예.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슬그머니 고정이 점점 되어가는 분입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기자와 사진기자와 변호사와 경찰과 이런 분들이 잔뜩 모인 이상한 그룹입니다. 셜록의 이명선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스리슬쩍 고정이라고. 네. 근데 한 오늘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제작진들이에요. 네. 이번에 좀 어려운 주제를 시키시더라고요, 어쩐지. 자, 이번 주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별도 취재가 필요했던. 네네. 예. 종편의 패널들에 네. 관한 이야기. 네. 사실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패널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네. 대단히 인상적으로 봅니다. 총수님이 자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봐요.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런 논리가 나오지? 굉장히 네. 재밌게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참고용으로, 예, 재밌게 보는데. 네네. 자, 종편이 생긴 지가 벌써 4년, 5년, 6년인가요? 6년째죠? 6년째. 네. 그런데 이제 종편 패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목소리가 크고요. 그렇죠. 예. 실제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 큰 분들이 살아남더라고요. 네. 발성이 좋다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게 뭐 주장이 강하다 이런 말 말고 진짜 물리적으로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말한 무슨 일이 분들이. 난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별일도 아닌데 막 지금 당장 불이 난 것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같은 패널들이 여러 곳에 나온 분들이 많은데 네네. 똑같은 얘기를 살짝 틀어서 바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들도 있어요. 네. 듣고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네.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바로 이틀 전까지는 그 똑같은 사안을 공격하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그 사안을 칭찬하는, 근데 그 사이에 설명이 없어요. 혹은 칭찬하다가 갑자기 다시 비판하러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왜 그런지 설명이 없는 경우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바쁘십니다. 저도 그 전 회사 다녔을 때 그 카페에서 주로 목격을 했었거든요. 카페? 네, 그 종편들이 광화문 모여 중심으로 있잖아요.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그 대본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좀 카페에서 많이 하시는 기자님 편이죠. 목소리 너무 작게 나온대요. 네네. 허리를 쭉 펴고.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 이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네네네. 마이크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하. 네. 지금 TV 방송이 나오고 있죠? 일부, 예. 네. 예, 저희가. 자, 그런데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시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각 방송사를 돌아다닐 때 메뚜기 거점으로 카페를 쓰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닌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아예 맞추기 위해서. 기사님을 불러서 고용을 해서 임시로 고용을 해서 이런저런 곳을 다니시기도 한다. 워낙 그런 얘기도 그 들었죠. 시간 사이, 그렇죠. 출근 시간 사이가 촉박하니까 네네. 그렇게 택배 당하는군요. 퀵 당하고. 그 정도로도 그 정도로 수입이 짭짤한가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차를 별도로 고용할 만큼? 제가 여쭤보니까요, 이 미니멈이 한 15만 원 정도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구나. 요즘 방송이 등급이 있군요. 70분 정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에 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길이가 좀 길면 20만 원. 그리고 또 만약 고정을 약속받았다. 네. 좀 가격을 올리거나 또 이제 주필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식구니까 등급들이, 또 약간 올려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15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쭉쭉 패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의 출연료 등급을 서로 모르겠군요. 그렇죠.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렇고 이분들의 저는 대본이 좀 궁금해요. 대본을 정말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진 발언들을 쭉 하잖아요. 네. 어떤 사안이 등장하면 야 이건 입을 서로 맞춘 건가 싶을 정도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네네. 또는 하여튼 합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전 합의 있나? 약속 대련인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게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곳은 그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사 예. 출신의 부장들이 CP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출신들이. 네,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김이 당연히 크게 작용하게 되고 아하. 그래서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수 패널을 불렀으면 당연히 보수적인 발언을 할 텐데 네. 제 말은 보수 패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한 방향으로 싹 몰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전에 약속된 것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캐물었는데 네. 그러니까 답을 정하는 건 본인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네. 질문지 자체가 일종의 그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짜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질문지에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이 좀 질문지가 그런 해줬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묻는다든지. 저도 한 번 그 종편에서 앵커 비슷한 걸 해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었는데 한 번.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뭐 막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질문지를 보고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근데 세월호 전국이 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도 좀 유병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거기서 갑자기 또 무슨 팽목항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건 좀 결에 안 맞았어요. 네. 대본이 아예 그렇게 대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아이템 선정하고 패널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뭐 일종의 판이 짜여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인적 구성을 할 때도 네. 보수적인 패널을 구성하지만 네. 그 패널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할 때 질문지 자체가 그 패널로부터 요구하는 답변이 애초에 본인들이 원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를 벗어나는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몰려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이 내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는 걸 바로 캐치하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싫어서 또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기는 YTN을 위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종편에서 원하는 그 패널이 목소리 크고, 약간 너무 비논리적이라도 분명한 노선으로 얘기하길 바라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를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럴 바에 이제 안 나가는 게 자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편에서는 약간 근거가 미약해도 강하게 얘기하길 원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원하는데 본인처럼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하고 이러면 싫어하더라. 네. 그리고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전화해본 뭐 PD나 작가 같은 분들은 그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보 패널을 좀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윗선에서 어느 정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패널이 있고 아닌 패널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선호하는 패널들을 부르다 보니 이미 이제 테이블에 앉아야 꽉 찼죠? 네, 꽉 찬 거죠. 아, 네. 이 패널을 예를 들어 CP나 그 윗선에서 좋아한다. 네네. 저 사람 나오는 걸. 근데 그런 사람만 안 치고 보니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공이 많아서 최고에 많아서. 네, 그 윗분들의 말들을 한 번씩 그러니까 듣다 보면 자기의 자율권이 많이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종편 방송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컷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저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태승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좀 밝혀주세요. 그것이 정의당.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이제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의 발언들이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그 작년 11월 15일 네. 그 MBN 뉴스 특보에서 나온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발언이었고 네. 이제 태극기,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저는 친박 집회라고 부르는데, 네네. 친박 집회가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맞아요. 그 초반부터 이미 친박 집회 시대가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을 이분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내가 보니까, 그 제작진도 문제가 될 만한 걸 알았는지 예. 이 발언이 나가고 나서 영상 밑에 출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본 내용은 MBN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소고발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자막을 내보내긴 했는데 네. 뭐 이미 방송은 나갔죠. 이런 식의 주장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네. 보통 일반 방송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니까라는 근거를 대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나오지 못합니다. 퇴출당하죠. 퇴출당하는데 종편은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죠. 네. 그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연구소, 네. 뭐 어디 센터 네. 들어보면 이분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는 분이구나, 학자구나, 혹은 뭐 중립적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타이틀명이 많아요, 나온 분들이. 근데 그 전직을 보면 뭐 새누리당 뭐였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정 정당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양 가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좀. 그냥 뭐 새누리당 출신이라고 하면 될 텐데. 네네. 그거는 빼고 어디 연구소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많죠. 네, 많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탄 종평사에서는 작가에게 윗선에서 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통령의 인천시장실 변기 교체 일환은 하지 마라. 뭐, 청와대 주사 아줌마 얘기는 다루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이템 제한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사실상 제대로 다루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네. 그리고 또 비박 인사들을 위주로 불렀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니 좀 공평하게 다뤄라.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여기서 푸시를 공평하다는 건 했다는 거죠. 친박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친박의 의견을 좀 많이 비중을 늘려라.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지시도 있고 혹은 그것이 이제 대본으로 담겨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밥벌이가 떨어지는 수도 있으니. 네. 그렇게 해서 패널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편의 분위기나 발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기본적인 구조는 그런 거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해보죠. 네네. 네. 이 문제는 오늘은 아니고 앞으로 종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할 것인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KBS, MBC 문제도 좀 다뤄볼 것 같고.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MBC 문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